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유익한 법이야기 서유기 박지훈입니다. 지난 2월 17일 신해철법이 보건복지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일명 신해철법, 그걸 위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눌 예정인데요. 먼저 양지은 변호사 법기상도 부탁드립니다. 법기상도, 오늘은 신해철법에 관한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신해철법이 지난 2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완전한 봄은 그냥 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망 또는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내용에 대해 의료계에 강한 역풍이 불면서 신해철법 자체는 아직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이 순리인 듯 서민들의 염원을 담은 신해철법도 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풀려나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 오늘의 법기상도였습니다. 벌써 이 햇수로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신해철 씨가 우리 곁을 떠난. 그래서 이 신해철 씨의 죽음이 얼마나 슬펐으면 오죽하면 이 법명이 신해철법이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그 신해철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김장수 기자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신해철 씨가 굉장히 사망할 당시에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의료기관에 대한 울분을 토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신해철법 하면은 마치 이제 의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걸 다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의료 사고의 피해 부재 그리고 의료 분쟁을 조정해 준다라는 그 두 가지 법입니다. 특히 신해철법에서 담고 있는 거는 이 의료 분쟁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기존에는 이 의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의료 분쟁 조정원에다가 나 분쟁이 생겼으니까 좀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대답을 안 해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2주가 지나면은 이 조정 신청한 게 자동으로 각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분쟁을 조정하고 싶어도 조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신해철법은 바로 이 부분에다가 초점을 두고 의료기관은 이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그 즉시 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신해철법입니다. 이번 법안 조금 더 추가 설명해 드리면요.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 문정민, 김종록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오재세 의원 등이 이렇게 발의한 법률안 4건이 있어요. 그렇죠. 이 법률안 4건을 통합해서 만든 대안입니다. 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조정이 자동 개시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러니까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한 경우 조정이 자동 개시되는데요. 여기서 이 중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에선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거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어요. 아직 할 일이 좀 많아 보이긴 한데요. 전 사실은 보건복지 통과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통과된 거는 정말 다행이긴 한데 어느 정도 진일보가 됐길래, 정말 예전 상황 어떻길래 그걸 좀 한번 이재영 기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방금 전에 김양순 선배가 얘기하셨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병원에서 이거를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2주 동안 대답이 없을 경우에는 조정을 이제 신청 절차를 진행되지 않았었는데요. 실제로 조정 신청은 해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에 1,400건, 네. 2014년에는 1,900건이고, 그럼 2015년 같은 경우에는 8월까지 그 통계로 1,200건이었으니까 계속 정말 많네요. 계속 네. 매년 진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 조정 신청이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았느냐라고 보면 그 신청 중재율은 절반도 안 되는 43% 정도였어서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43이면 57% 사람들은 이걸로 구제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됩니까? 구제받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게 1심에만 걸리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2년 7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손해를 보전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상대방과 다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도 있죠. 그리고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노력, 시간 뭐 다 한다면 사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물론 뭐 환자가 당연히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나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병원의 책임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도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해서 어렵죠. 쉽지가 않죠. 이 법의 핵심 기관인 한국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이 중재원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법이 2011년 4월에 의료중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설립되고 운영에 들어간 거는 2012년 4월이니까 지금 생긴 지 한 4년 4년밖에 안 정도가 됐습니다.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서민들이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소송 비용 감당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변호사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생겼는데 근데 이 적은 비용 거의 돈이 들지 않고 그렇죠.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상담을 또 무료로 해주시더라고요. 분쟁조정원에서 상담을 일단 무료로 해줘서 조정 신청이 들어갈지 말 건지 그거를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시고 또 조정 기간이 90일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 안에 그게 좋아요. 조정을 끝내준다는 그게 거죠. 좋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1심까지 나오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 정도 걸려요. 2년 7개월, 3년이 걸리는데 3년을 3개월 동안에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전문가들도 의사가 일단 2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현직 검사 그리고 여기 의료 전문하는 변호사.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위원까지 이렇게 5분이 들어가십니다. 이 5분의 전문가들이 의료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그렇지.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좀 바뀐 기대하기가 이유가. 좋았던 네. 게 사실은 되게 신청을 했는데 의료기관에서 이거를 거부하고 쉽게 말하면 예. 안 할랍니다. 안 할랍니다 하면 못 돌아갔었지, 그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조정이 각하가 각하돼 돼버리니까 그러면 아무리 조정을 신청하고 뭐 상담을 받았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이 무응답 그렇죠. 모르겠어요. 뭐. 사실 저도 변호사고 의료 소송을 뭐 가끔씩 합니다. 그렇지만 부담스러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감정을 또 오래하고 소송이 시간이 많이 걸릴 이유가 뭐냐면 감정 한번 보내놓으면 진짜 몇 달 걸리고 또 왔다가 또 감정 가고 이러면 그래서 1년, 2년이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또 입증 책임은 환자 측, 우리가 변호사들 가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사실 임방관 변호사님도 우리 의료소송 좀 해봤습니까? 저도 의료소송을 제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상담이 들어오면 사실 많이 만류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내가 그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크게 2가지거든요. 하나는 정말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거예요. 의사가 정말 잘못한 경우. 2번째는 의사가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특히 이 경우에는 이제 성형수술이나 그런 데 이제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이런 2 경우인데 앞서 의료상 과실이 있는 경우는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이 진료 채무는 우리가 좀 법률적인 용어로 결과 채무가 아니라 수단 채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제가 뭐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그러면은 의사가 자, 의사한테 돈을 주면서 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합니다. 의사가 반드시 고쳐내야 한다라는 거는 결과 채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의사가 그 당시 의료 기술로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이래도 의사는 할 일을 다 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수단 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와서 저에게 상담을 옵니다.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의사가 치료만 잔뜩 해놓고 하나도 안 났어요. 이거 의료사고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입증하기가 어려운 너무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은 의료기관한테 가서 얘기를 해봐라 라는 말씀으로 많이 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성형수술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 저한테 이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잘 보라는 거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근데 성형수술로 또 손해배상 받기 쉽지 제일 않거든요. 어려워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부작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럼 혹시 설명 의무를 제대로 들었냐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잘 얘기를 해봐라. 이게 이제 오히려 1순위고요. 그게 안 되면 그다음에 이제 조정으로 한번 나아가 봐라. 얘기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소송인데 소송은 앞에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길고 어려워요. 대신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적고 오히려 변호사 비용만 많이 나가고 배보다 배꼽이 된 더 큰 경우가 있다 라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주저주저 하시면서 소송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지인 변호사님은 의료소송 좀 해보셨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소송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인정될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내가 수술을 했는데 내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그렇게 하면 소송을 해볼 여지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건을 한번 맡았었는데 이 여성분이 이제 미국 국적의 여성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 그 생식기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기는 조금 거슬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아예 그 생식기 쪽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했는데 그게 그 뭐 신경종이라 그래서 신경종이 생기면 그게 수술의 부작용이래요. 근데 신경종이 생겨서 결국에는 그 전체 부분을 좀 드러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그 타격이 큰 거죠. 그렇죠. 심각하죠. 그럼요. 평생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생식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남편까지 같이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니까 그 부분에 이제 주력해서 그 입증을 최대한 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여성분에게 1,500만 원 그리고 남편분에게는 1,000만 원을 이렇게 배상하라라는 이제 소송이 결과가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 입증을 해서 왜냐하면 그 의료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그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미뤘었어요. 소송을 지연시켰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이제 돈을 받아냈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당사자분들이 둘 다 이제 미국 국적의 근데 분이셨고 좀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뭐가 받은 거냐? 이게 돈을 평생 갈 일인데. 맞아요. 이게 뭐 돈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냐? 나는 그렇죠. 이제 삶에 그러게요. 정말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렇죠.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항소하고 뭐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이 손해배상액도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징벌적으로 좀 손해배상 맥입니다. 성관계를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 그렇죠. 입장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배상을 많이 매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적다라는 것 같고 이지상 기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의료소송 취재 많이 해봤다고 들었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인터넷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하소연 같은 거, 피해 사례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찍으면서 의료사고 피해가 있습니다라는 하소연들을 제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보한다고 해도 그게 기사화까지는 사실 어려운 게 그 기사를 취재를 하려면 쌍방의 얘기를 모두 들어야 되거든요. 피해자분 물론 하소연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병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취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취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제공해주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그리고 설명을 듣는다고 해도 이게 어느 쪽의 잘못인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보는 많이 들어오지만 사실상 기사화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번에 신해철법이긴 하지만 제가 이 이후에 신해철법 관련해서 신해철 씨의 어머니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국회에 오셔서 이제 신해철법을 좀 통과시켜달라라면서 호소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건 굉장히 그 전설적인 가수의 어머니시니까 좀 화려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뭐 염색도 잘 안 하시고 굉장히 그 수수한 수수하게. 차림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수한 차림으로 오셔서 이렇게 기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이 이제 생때 같은 자식을 죽었으니까 나는 그 자식이 죽었을 때부터 내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며느리도 너무 젊고 아이들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힘없는 말투로 얘기를 하시는데 좀 눈물이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신해철법 관련된 신해철 씨 사건 한번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김현수 기자 기억나시죠? 그럼요. 2014년 10월이었잖아요. 이 신해철 씨는 마왕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불렀었고, 그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이번에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도 그 대학가요제에서 젊은 신해철 씨가 그대에게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을 정말 필름을 보여주면서 오마주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싱어송라이터로 가창력도 뛰어나고 시대적인 곡도 많이 발표하고 그랬었지만 또 소셜 테이너로 이름을 날렸었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연예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의견을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이 의견에 정말 결집해서 세상을 바꾸도록 하는 게 나의 목표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을 정도여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셨는데 이런 분이 갑자기 그것도 정말 신해철이 아프다 병원에 그렇죠. 입원했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상파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같이 했는데 며칠 있다가 위독하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진짜 믿기지 않은 게 멀쩡했어요.
그래서 결국 알고 보니 그게 마지막 녹화가 됐고 제가 너무 팬이다 보니까 대기실 얼짱얼짱거렸거든요. 사인 하나 받아보려고. 그래서 사실 결국은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되는지는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도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신해철 씨가 아프다라는 기사, 첫 기사가 뜬 게요. 2014년 10월 17일입니다. 날짜 잘 기억해 보세요. 10월 17일에 첫 기사가 났어요. 뭐라고 났냐면 신해철 씨가 복통으로 입원을 해서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고 무사히 퇴원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가 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아팠다가 수술해서 무사히 퇴원했구나. 그냥 요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 날짜가 10월 17일입니다. 그런데 10월 20일 새벽에 이 또 신해철 씨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같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요. 근데 또 그 다음 날 또 퇴원을 합니다. 21일이죠. 네, 그러다가 22일 새벽에 다시 또 그 S병원에 다시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했는데 이번에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결국에는 신해철 씨가 한 오후 12시쯤에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요. 오후 1시에는 심정지 상태까지 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응급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10월 22일입니다. 첫 기사가 나고 5일 후예요. 그리고 다시 5일 후 10월 27일 오후 8시에 신해철 씨는 운명을 달리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프다는 기사가 나고 열흘 만에 10일 정도입니다. 10일 만에 10일 사망 만에. 기사를 접했으니까 그때 온 국민이 받은 충격은 상당했죠. 그 당시에 이지한 기자 어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게 최종적으로 사망했던 병원이 아산병원인데요. 아산병원의 발표 이후에 좀 사회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그 아산병원의 발표에 따르면 그 이미 응급실에 왔을 때 그 수술을 위해서 개복을 했었는데 그 안에 장기 안에 이물질이 가득했다라는 발표를 해서 그게 좀 충격이었는데요. 그 신해철 씨 소장에 1cm 정도의 천공이 있었고 거기를 통해서 음식물이 빠져나온 거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이 그 아산병원 발표 이후로 좀 새로운 국면이 가고 의료 분쟁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 가수 신대철 씨가 페이스북에 그 문제가 됐던 S병원이 그 S병원 원장이 방송 출연했던 모습을 이제 페이스북에 실으면서 해철이 복수를 내가 대신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넣으면서 또 이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좀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장을 별로 하려고 그랬어요. 만약 화장을 했었으면 이거는 이제 의료사고를 밝히기가 어려웠을 건데 직전에 화장하기 직전에 그걸 부검을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유족 측에서는 이제 애초에 화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31일에 이제 신해철 씨의 그 소속사와 그리고 동료 가수 뭐 이승철 씨, 싸이 씨 그리고 윤종신 씨가 추모공원 화장장 앞에서 브리핑을 갖습니다. 기자회견 브리핑을 가지면서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결국 화장 의사를 철회를 하고 우리는 부검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검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에서 1cm의 천공이 발견됐고 그리고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심낭에서도 0.3cm의 천공이 발견이 됐어요. 구멍이 발견이 된 건데 이 천공이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소견은 수술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소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더 이제 이슈가 됐었죠. 그렇다고 해서 유족이 제시한 미심쩍은 부분들이 다 해결된 게 사실 아니죠, 기자님? 네, 맞아요. 이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사실 이 천공이라는 게 우리 수술 동의 썼을 때 항상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수술하고 나면은 부작용으로 천공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사실 뭐 의료진이 일부러 구멍을 뚫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과실이다라고 입증하기는 어려웠고,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 가지 제 증상들이 있었잖아요. 신해철 씨가 발열이 심했고 구토를 했었고 정말 배를 부여잡고 떼굴떼굴 굴렀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 후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제대로 안 했었던 거죠. 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설명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부족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과실이라 하는 게 의사가 뭐 잘못했다 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아졌다 과실이 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예견하고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못 예견하고 예견 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알게 됐을 때는 회피를 해야 되는데 진단을 못한 그런 것들이 과실을 봐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이 S병원의 이 원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해철 씨 때문에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조사받고 있는데도 그 와중에도 진료를 막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됐다고 지금 하죠, 이상 기자님. 네, 신해철 어머니가 계속
계속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었는데요. 그 신해철 씨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신해철 씨가 사망한 다음에도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해철 어머니가 계속 호소하셨던 거는 그 의사가 만약에 의료사고를 통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게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걸 피해자나 환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아들이 몰랐던 거고, 그리고 아들이 아닌 다른 피해자들도 계속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계속 호소하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외국인 한 명은 사망을 했고요. 맞습니다. 또 한 명 같은 경우는 크게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됐다고 지금 맞습니다. 언론 보도가 된 상황인데,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 제가 정말 좋아했던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살아 계실 때도 그렇지만 사망한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신해철 법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사고라든지 의료 구제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줬기 때문에 결국 입법까지 하게 됐기 때문에 신해철 씨는 사망한 후에도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해봅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임말 변호사님?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뭐 입법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의사가 의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잘못이 있어서 환자가 어떤 사망에 이르거나 환자 몸이 악화된 경우,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우리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해왔거든요. 예전에 지금까지는 이게 만약에 고소를 하면은 개별 고소장을 접수받은 그 경찰서에서 각각 수사를 했는데 서울지방경찰서 광역수사대에서 의료사고 전담팀을 만들었대요. 근데 모든 의료사고는 아니고요. 의료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그렇죠. 경우에는 이 광역수사대에서 전담해서 이 수사를 맡게 된다고 어쩌면 합니다.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신해철법을 얘기하지만 사실 신해철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는 예전에는 예강이법이었거든요. 네, 맞죠. 맞아요. 그 신해철 씨 사망이 2014년 10월에 일어났잖아요. 예강이 사건은 그것보다 10달이 앞선 2014년 1월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그 환자 샤우팅 카페라는 그 카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카페가 뭘 하느냐면 그 의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뭐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약국, 병원에서 모두 이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모여서 그 아픔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당한 이렇게 억울함을 조금 털어놓고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한마디로 좀 치유를 해보자라고 마련된 이제 카페인데 그 카페에서 이제 예강이 부모님께서 나오셔가지고 2014년 4월에 거기서 이제 예강이 사건을 털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분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회로 알려지게 된 거죠. 예강이 하는 거 보니까 어른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른한테 예강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입니까? 그 예강이가 당시 나이가 9살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참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이 아이가 예강이가 이제 코피가 계속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우선 당장 집에 가까운 이제 소아과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갔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좀 애가 뭐 혈관이 좀 콧속 안에 있는 혈관이 좀 약해서 그런 거다. 좀 쉬면 괜찮다 하고 우선은 돌려보냅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도 애가 계속 코피가 나는 거예요. 다음 날도 코피가 나고 다음 날도 코피가 나고 하면서 한 3일 연속 코피가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제는 지쳐서 잠만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거 뭔가 심각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동네에서 좀 큰 병원을 갑니다. 근데 큰 병원에서는 이거 종합병원 가셔야 됩니다. 해서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는데요. 7시간 만에 아이가 결국에는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화가 막 날아가는데 그럼 7시간 동안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난 7시간 거예요? 동안 응급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저도 막 정말 화가 날 지경인데 피 났는데 코피가 났는데 사망한다니.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가 코피를 며칠 동안 흘려서 응급실에 그렇죠. 왔어요 하면 사실 응급실에서는 네, 뭐 잠깐 쉬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7시간 있었던 일을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일단 응급실에 도착한 예강이의 피 검사를 해봤었더니 혈액 수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다고 해요. 당시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4.1이었고 혈소판 수치는 9,000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나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아무런
수혈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여의사가 애 얼굴을 보고 입술을 이렇게 보더니 아니 얘가 입술이 이렇게 파란데 수혈 안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수혈을 했는데 이게 이미 응급실에 온 지 4시간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대요. 아니 상식적으로 피가 자꾸 나오면 그만에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 의사는 이거는 아니지만 상식 아닌가요, 정말? 양지인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4시간 만에 수혈을 받았잖아요. 수혈을 받고 나서 5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의료진들이 뇌에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수 있다. 요추천자를 시술해야 된다라고 했대요. 요추천자가 저도 몰랐는데 뭐냐면 이렇게 저는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무통주사라 그러잖아요. 산부인과 같은 데서 아이 낳을 때 맞죠? 척추에 네, 이렇게. 척추에다가 머리랑 맞는. 이렇게 무릎 구부리고 있으면 그 뒤에 척추에다가 이렇게 주사바늘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딱 들으셔도 알겠지만 환자 상태가 안정돼 있지가 않으면 그 시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당연히 이제 예강이 같은 경우에는 애가 너무 지쳤을 거 아니에요. 4시간 동안 응급실에 와서 제대로 된 처치도 못 받았고 수혈까지 받아서 굉장히 아이가 지쳐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시술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 레지던트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했었는데 전문의도 아니고 전문의가 레지던트가 요추천자를 했다고요? 네, 전문의가 어려운 거를. 요추천자를 했는데 문제는 첫 번째 레지던트가 3번을 찌릅니다. 그 레지던트가 어쨌든 실패를 하고 두 번째 레지던트가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2번을 찔렀는데 모두 실패를 합니다. 모두 실패를 해서 5번의 요추천자가 모두 실패하고 결국에는 예강이는 그 저혈량 쇼크가 일어나서 7시간 만에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샤우팅 카페에 자문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올리신 글을 봤는데 이 요추천자라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머리를 무릎에다 이렇게 대고 구부리고 있을 때 척추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주사바늘을 꽂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모들도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무통 주사를 척추에다 맞지만 이 고통이 너무 심한 상황에서는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안정적인 상태에서 적어도 1분 정도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힘이 없고 정말 쇼크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1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척추를 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전문의도 아니고 레지던트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애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보면 애가 죽어버린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유가족들은 더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이상 기자님.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김 선배나 변호사님도 좀 감정이 좀 있으실 텐데 오죽하셨겠어요. 부모님들은 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가 갑자기 한순간에 사망에 이르게 됐으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좀 마음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해명을 당연히 요구했고요. 그리고 의료진과 만나고 싶다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 의료진이 온 게 아니라 병원의 법무팀, 그다음에 원무과 직원들 한 7분, 8분이 이제 병원 면담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의료진한테 설명을 듣고 싶었던 건데 이제 법무팀이 와서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추천자를 레지던트가 시술을 했다고 했는데 그 레지던트가 어느 정도 시술 경험이 있었는지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공공기관의 절차를 밟으십시오라는 굉장히 사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그 부분에서도 한 번 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분쟁이라는 법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의료 분쟁을 어떻게 하면은 잘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예강이 이런 아이가 겪었던 아픔 그리고 신해철 씨라는 어떤 유명인을 그런 힘을 빌어가지고 저희가 의료 분쟁 조정 절차를 좀 고치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쩌면 신해철 씨 같이 유명한 분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 해결됐고 또 신해철 법을 통해서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다행스럽기도 한데 지금 이런 피해를 받았던 환자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신해철법 우리 보건복지 통과가 됐거든요. 예. 요거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현재 보건복지 그 위원회 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주장했던 내용보다 좀 약간 축소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의료사고 피해 구제는 누구나 신청하면 다 자동적으로 개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전부는 아니고 모르게해서 굉장히 행정적인 부담이 있다. 방어 진료를 한다 이래서 지금은 사망하고 중상해죠.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중상해까지만 좀 축소돼서 통과되었는데 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이게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4월 13일 날 되면 이제 국회 임기가 끝나잖아요. 네. 그럼 이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거든요. 그렇죠. 폐기되면 다시 또 발의하면 또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저희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 정도는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신해철 씨나 예강이 같은 사건도 있지만 이런 건 화제가 됐는데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의료사고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최근에 좀 기억나는 거는 이분은 그 여동생이 의료 사고로 사실은 그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이분은 원래 뭐 의사 선생님한테 그 강한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의료분야 조정 중재원에 그냥 조정 신청을 해서 왜 사망했는지 그리고 경제적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 병원에서 거부를 한 거죠. 조정에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 각하가 됐고. 각하가 되죠, 거부하면. 예.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좀 찾아가서 소송을 좀 준비하니까 뭐 변호사 비용만 1,0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결국은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면 신해철법이 통과만 됐었으면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왜냐하면 이 그 식물인간을 준하면 중상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해철법이 지금 미흡 하나와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완전하게 이제 통과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국회를 설득하기보다 국민을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료계에도 계속해서 이 법은 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 예를 든 것처럼 의사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적어도 사망이나 중상해 같은 중한 이런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만든 의료분쟁 조정 제도라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이 법을 개정하도록 좀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한 통과를 위해서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기정 대표님.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번에 신해철법이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처럼 갈 길은 진짜 깜깜멀은 것 같습니다. 멀죠. 법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상임위원회도 통과해야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해야 그렇죠. 되고요. 가장 중요한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야 됩니다. 되는데. 이제 첫 단계 깼어요. 첫 단계 깼습니다. 아직 법사위도 통과 안 했고요. 본회의도 아직 멀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혹시나 회기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또 폐기됩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20대 국회에 가서 다시 또 발의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사실 좀 쉽진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김양수 기자님, 의료계 특히 대한의협에서 상당히 반대하거든요. 그 반대 이유가 뭐죠? 의사들의 입장을 좀 살짝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몸 상태도 다르고 특이 체질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의사가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목숨을 잃거나 중상해를 입었는데 이거를 의료 과실이라고 해버려서 내가 무조건 그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자마자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의사들로서는 당연히 나 그러면은 위험한 환자 안 맡을래. 방어진료라고 방어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무연고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에 오면은 이제 행여로 해가지고서는 병원에서 굉장히 꺼렸었거든요. 행여병자는 불명으로 해서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안치를 할 데도 없고 영안실 뭐 자리만 잡아먹고 해가지고 병원들이 행여병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안 받겠다고 다 돌렸어요. 책임져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회부 취재할 때 그 노숙인 한 분이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저기서도 노해서 밤새 한 서너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결국 길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의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환자가 오면은 뭐 BP, 바이탈 사인 체크해가지고서는 이 사람 나는 못할 것 같아. 다른 병원, 더 큰 병원 가세요. 큰 병원 가면은 큰 병원에서는 우린 병상이 없는데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반발이 심한데요. 산부인과가 실제로 좀 의료 분쟁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만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수술이고 그 과정에서 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통주사도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할 때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출산 자체가 좀 큰 수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의사협회에서는 좀 안전한 방법인 제왕절개. 분만할 때? 네. 자연 출산보다는 제왕절개를 좀 추천하게 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산과라 그러고 부인과라 그러는데 그래서 산과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분만 안 하려고 그러고 약간만 그러면 제왕절개 하려고 그러고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SNS에서 한 그 안과 의사의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 안과 의사의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눈이 침침하다는 이유로 자기를 이제 중재원에 제소를 했다라는 그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사 입장으로는 그 환자가 원래 이제 녹내장이 있었고 사실 백내장 수술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물론 의료 과실도 없지만 하지만 환자가 느끼기에 눈이 침침해서 자기를 이제 제소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사 입장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환자가 그렇게 침침하다는 이유로 자기를 제소하니까 이걸 읽으면서 너무 이제 울분이 토해지고 그리고 분노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때 이후부터 이제 환자를 볼 때 이 환자가 언젠가는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겠구나. 나는 이 환자를 볼 때 정말 환자를 환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 뒤통수를 칠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문제죠. 불신이죠. 그건 좀 아마 모든 의사가 아마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아닐까 싶은데 안과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인데요. 만약에 안과 수술하다가 내가 실명을 했다. 실명이면 중상해입니다. 만약에 그쵸? 실명을 해서 중상해가 발생했다. 이거 의료 분쟁 조정 신청하면은 바로 자동 개시돼야 될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안과 수술 자체가 특히 이제 망막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과실 없이 아무 의료 과실 없이 제대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한 5% 정도는 실명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특히 예를 들면 망막 수술하는 의사다. 아까 말씀하신 이런 그 이제 좀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거 내가 봐도 명확하게 잘할 수 있는 수술이다라는 건 하면 모르겠지만 약간 자신이 이상하면. 조금만 이상하면 아우 이거 괜히 이렇게 했다가 괜히 그 5% 안에 들어서 괜히 내가 진료 못하고 가가지고 조정해야 되고 아유 이거 전 못하고 다른 병원 가세요라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이라는 게 양쪽 입장이 항상 대변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뭐 이게 신해철법이 이게 통과는 됐지만 간단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해철법을 반대하는 입장, 전 대한의회 의사협회장 노한규 원장님하고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해철법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반대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많죠. 그렇죠. 의사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네.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번에 강제 개시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의료분쟁 조정법에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최초부터 예. 네, 많이들 모르시는 게 원래 의료분쟁 조정법은 의사협회에서 먼저 추진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한 20년 넘게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막상 만들어지고 나니까 의사들이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강제 개시 조항까지 들어가니까 더욱더 반대하게 된 것이고요. 그 독소 조항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분야니까 누군가 나와서 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감정을 하는 사람, 감정부의 구성이 전문가가 40%, 그러니까 50%에 못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들어가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조인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전문 인력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절반이 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나마도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자면 안과 의사가 산부인과 분야에 대해서 감정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한의사가 뭐 치과나 의학 분야에 대해서 감정할 수도 있고 이런 허술한 부분이 있고 조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정이 시작이 되면 네. 조정 신청을 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중단할 수가 있는데 신청에 응한 사람은 한 번 응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의무 조항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고요. 이런 독소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이제 강제 개시 조항을 사망과 중증 상해로 하니까 이제 의사들이 더 분개하게 된 것이고 분개를 넘어서서 이게 뭐가 큰 문제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제 중증과 그러니까 사망과 중증 상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뭐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제 정할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망과 중증 상해를 그런 위험을 안고 진료해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진료를 기피하게 되겠죠. 방어 진료를 한다는 거죠. 네, 제 전공이 신장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 의사인데 저는 그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뭐 법조인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의료인 입장에서 이 의료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있죠. 네,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나면은 그 어지간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뺑소니 안 하고 네. 다 그 신고하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죠. 네. 그런데 왜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숨기려고 할까? 거기에 대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네. 보험이 돼 있으면 환자도 보호받고 의료진도 보호받고 의료진이 그걸 감출 이유가 없어요.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의료사고만 전담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조공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보험으로 결국에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지금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명백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명백하거나 정말 중과실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처벌하고. 청구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이 환자가 잘못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인 무효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에 민사적 보상밖에 해결책이 없거든요. 네, 민사적 의료사고, 보상은 그런 보험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렇습니다. 괜찮다라는 아주 그러면 뭐 의료사고를 숨길 이유가 없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또 재정이 또 걸려 있으니까 또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노한구 위원장님 정말 힘든 인터뷰인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참고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 들어보니까 다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네. 늦어지고 있는 그래서 자꾸 통과가 진짜 늦어지고 또 앞으로 갈 길도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좀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벌써요? 했는데 마치기 전에 우리 또 의료 소송의 또 여전사 우리 임만걸 변호사가 의료사고 났다, 의료사고 의심스러운 일이 생겼다 했을 때 팁 좀 주십시오. 여전사로서. 우리 프로가 서민에 유익한 법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팁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내가 의료사고를 당한 것 같다. 그러면 다음 단계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의사를 만나거나 간호사를 만나거나 할 때마다 뭔가 날 진료한 다음에 뭔가 써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어려운 글씨로 뭔가를 씁니다. 그렇죠. 이거 의무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무 기록을 그 의료법에 의하면은 의료기관을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의무 기록에 사본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의무 기록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검사를 받았다. 그럼 검사 결과지까지 모두,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나에 관한 기록은 모두 다 사본을 달라라고 해서 우선 증거로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의료사고가 의심된다. 그러면 그 문제된 병원에 의료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의 증상이 어떠했고 이 수술은 어떤 거였고 그래서 내 결과가 이런데 이거 자초지종을 쭉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혼자 가서만 듣지 마시고요. 우선 뭐 지인이랑 같이 가시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녹음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뭐 그 의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녹음을 하시고 그것도 이제 증거로 갖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뭘 하느냐. 만약에 내가 후유증이 있어서 좀 더 치료를 해야 된다. 내가 문제된 그 병원 가봤자 별 도움 안 됩니다. 내 이 상태 그대로 다른 병원, 좀 더 이렇게 전문성 있고 하는 믿을 만한 그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 결과 진명으로 다 있잖아요. 의무 기록이며 이런 것을 보여줬는데 그쪽 의사 선생님이 이거 좀 이상합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의료사고를 아주 우리가 강하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신해철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산병원 갔더니 아산병원에서 이상하다라는 게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을 한번 찾아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내가 필요한 자료는 이 정도면 다 모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 한국소비자원이나 네.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니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앞으로의 진행, 이거를 조정으로 신청할 것인지 소송으로 갈 것인지 이런 그 다음 절차도 쭉 그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꼭 반드시 그 전문가의 도움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귀에 뭐 쏙쏙 들어오는 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팁 전문 임 변호사님. 여전사입니다, 여전사. 네. 오늘 사실 신해철법 얘기를 했는데 또 침해한 법 대립을 지금 봤거든요. 또 특히 이런 의료 관련된 거는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법으로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고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사고도 사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기자님? 네, 지금 양쪽이 정말 환자 대표 그리고 전 의사협회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법을 우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 분쟁에 임하는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나는 치료받는 과정에서 주치의 얼굴 한 번도 못 봤다. 의사 전문의가 많아요. 와가지고 네. 나한테 어떻습니다라고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전공의가 그게,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네. 너무 억울하다라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저도 막 애 입원하고 또 어머니 입원하고 이럴 때 보면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사만 바라보거든요. 왜냐면 나는 수액 하나도 못 꽂아주니까 수액을 놔주는 간호사건 의사건 고맙습니다 하고 쳐다만 보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사를 상대하는데 의사도 똑같은 마음으로 나 아니면은 이 환자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환자는 나한테만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를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서로 그렇죠. 하다 보면은 분쟁도 좀 줄어들고 사고도 줄어들고 하지 않을까. 신뢰. 네, 근간은 신뢰입니다. 신뢰. 예. 신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서민의 유익한 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